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 OT 했죠? 오리엔테이션을 자박게 소개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편의 1장의 전설로죠. 전설로라는 것은 그 말대로 전류가 흐르는 것, 즉 전기가 흐르는 걸 전설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가 철탑을 거쳐서 전보산대를 거쳐서 각종 기기, 변압기라든가 각종 기기를 거쳐서 우리 집 앞에까지 온 것을 전설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전설로는 뭐냐면 송전에 관계된 거죠. 송전에 대한 관계는 전설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설로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공전설로가 있고 송전전설로가, 지중전설로가 있습니다. 가공전설로라는 것은 지지물을 세워서 땅 위로 온 것을 가공전설로, 그다음에 케이블을 이용해서 땅속으로 간 것을 지중전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저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가공전설로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전설이라는 것은 지지물을 세워서 땅 위로 가는 전설로인데, 자, 거기 그림 볼게요. 거기 3페이지에 그림 보면 첫 번째 철탑이죠. 거기에 바로 이제 우리가 철탑 송전설로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바로 3, 4, 5 철탑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림 보면 그게 변전입니다. 변전. 그래서 3, 4, 5나 1, 5, 4가 들어가게 되면, 또는 3, 4, 5가 들어가면 어디다가 변전소에는 변압기가 있죠. 그 변압기 거쳐서 전기가 나오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뭐 1, 5, 4가 들어가서 2번에 변전소로 들어가서 3번을 보면 이게 전보산대죠. 그 전보산대가 뭐예요? 배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철탑이든 전보산대든 이것을 가공전설로고 송전, 배전, 변전을 세 가지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공전설로. 가공전설의 첫 번째가 뭐라 하냐면 송전이고 배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송전. 송전이라는 것은 지지물이 어떤 걸 했죠? 철탑. 그래서 154, 345, 765. 그래서 765, 345, 154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배전. 그러니까 배전은 전보산대를 이용한 건데 현재 22,900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우리나라 이런 전압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칭전압이라고 해요. 따라서 공칭. 이런 전압을 이제 공칭전압인데,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공칭전압이 아닌 것 하면 여기 중에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4페이지. 첫 번째, 우리 뭘 배웠냐면, 첫 번째, 저항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레던스 I라고 하죠. 영어 약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에요. 그럼 저항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고, 전류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요건 도체고, 전선이고, 전선을 도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표기하고 R이다라고 합니다. 전류의 단위는 이제 암페어, 사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는 오도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은 보통 이렇게 표기하죠. 이렇게 표기하고. V라고 하는 거고, 단위는 이제 볼테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볼트, 볼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간에, 우리는 뭐 여기서 지금 배울 게 저항이니까,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류란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펌프가 전기를 예를 들어서 틀어서 수압을 세게 해서, 수압이 뭐죠? 전압이죠. 수압이 세면 그 배관 안에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는 것을 전류다라고 하면 되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고, 그게 거쳐서 우리 집에 이렇게 전기가 오죠.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전력이다라고 표현해요. 전력. 단위가 와트죠. 그래서 전압이 인가돼서 압을 가하니까 물을 가져와, 물이 흘러, 전류가 흘러서 물의 흐름을 방해, 뭐 예를 들어 수도꼭지 같은 것도 저항이 되겠죠. 수도꼭지 잠그면 물이 안 흐를 거 아니야. 또 열면 물이 나오겠죠. 그때 물이 와서 내가 쓰는 거죠. 이 쓰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다? 전력이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전력, 얘는 전류, 얘는 전압, 얘는 저항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 되는데, 이건 회로에서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여기서 배우려는 건 뭐냐면 저항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 종류가 많은데 의미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첫 번째 거기 나오면 선로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선로. 그 선로저항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전선의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뭐 회로저항이라는 경우도 있고 뭐 도선의 저항 같은 말입니다. 도체저항. 다른 말로 뭐 도체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 자체의 저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은 당연히 커야 돼, 작아야 돼? 당연히 저항값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래서 금속이 좋은 걸 써야 되죠. 저항이 작은 거, 뭐 은 같은 거, 구리 같은 거 이런 게 저항이 작죠. 그러니까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절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연장은 약간 의미가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절연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에요. 그럼 절연체가 바로 뭐냐면 부도체란 얘기예요. 부도체. 도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지 도체가 아까 전선이라 했잖아. 그 전선이 아니란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말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이게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도체 저항을 아까 무슨 저항이라고 했죠? 이 저항을 전기저항, 도체저항이라고 했고 또는 선로저항이고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새지 못하도록 피복을 씌우잖아요. 이렇게. 이 피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죠? 바로 절연체. 부도체란 말 안 쓰고 절연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절연체라는 것은 저항값이 커야, 그죠? 저항값이 커야 전류가 안 나갈 거 아니야. 만약에 전류가 세면 저항값이 작다는 거죠. 그럼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누설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설 전류는 절연저항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절연장이 크면 그만큼 누설 전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절연장이 무한대가 되면 반비례가 되잖아. 반비례잖아. 무한대면 얘는 얼마? 0이죠. 그러니까 절연장은 어떨수록 좋은 거야? 당연히 클수록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절연장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설 전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절연장이 작아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저항 중에서 클수록 좋은 게 누구냐? 딱 하나밖에 없어. 클수록 좋은 거는 절연장이다. 그럼 이거는 측정을 해봐야 돼. 이 절연체의 성능을. 그래서 이제 메가를 이용해서 설비에서 표에 의해서, 그죠? 법에 의한 보통 500V 이하는 뭐 500V 인가에서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 절연장을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절연장은 클수록 절연장은 그래서 껍데기 저항, 절연물의 저항 이런 얘기가 되죠. 클수록 좋은 거고. 세 번째 뭐냐면 접지장이라는 게 있어요. 접지장은 만약에 전동기가 이렇게 모터가 있어요. 모터도 절연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져도 감전이 안 돼. 왜? 절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혹시 모르니까 접지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 절연이 나빠져요. 그러면 절연이 나빠지면 전류가 새겠죠? 그 전류가 새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땅으로 흐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땅으로 흐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접지했기 때문에 이런 접지장을 접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접지한 이유는 땅으로 센 전류는 땅으로 흐르라 이런 얘기죠. 정상적인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절연이 나빠서 전류가 새면 땅으로 흐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접지장은 어떨수록 작을수록 전류가 땅으로 잘 흐르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밖에 거기 나와 있는 뭐 접촉저항. 접촉저항은 내가 만졌을 때 접촉저항이고 부하저항. 이 부하가 걸렸을 때 생기는 저항을 이제 부하저항이라고 하는 거고 인체저항. 내 몸의 저항을 인체저항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선로저항, 절연저항, 접지저항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전선 들어갑니다. 1장 배우고 있습니다. 전선. 와이어. 자, 첫 번째 우리 뭐예요? 표피효과란 걸 배워요. 표피효과. 표피가 뭐죠? 껍데기죠. 그 스킨 이펙트. 스킨이 껍데기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전류가 흐르는데 사실은 이 도체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항이 가운데일수록 저항값이 커요. 바깥으로 나갈수록 저항값이 작아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생기거든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엔 자속이 생깁니다. 근데 이 자속에 의해서 뭐냐면 바로 리액턴스라는 저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리액턴스 뒤에 배울 텐데 이 자속이 리액턴스라는 저항을 만드는데 가운데일수록 자속이 크기 때문에 리액턴스 저항이 크단 말이야. 선생님이 갑자기 리액턴스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 요건 회로에서 배워요. 리액턴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서 저항이 크고 바깥으로 갈수록 자속이 작아지니까 가운데일수록 자속이 크고 바깥으로 갈수록 자속이 작아지니까 반대로 여기는 저항이 큰 거고 여기는 저항이 작은 거죠. 그럼 사람이라는 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저항이 어느 쪽? 작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쪽으로 가잖아. 도로 중에 막힌 쪽으로 안 가잖아. 뚫린 쪽 가지. 따라서 전류가 가다가 가운데는 저항이 크네. 저항이 작은 데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효과? 표표효과다. 그래서 표표효과라는 것은 전류가 어디? 전류가 바깥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여기에 바로 표표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외우지 마시고요. 뭐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뭐 역기전력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 전류는 도체의 중심을 잡고 바깥으로 가운데 밀도가 적고 바깥쪽 크다. 이 말은 뭐냐면 가운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바깥쪽으로 흐르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십니다. 바깥쪽 집중. 자, 그래서 표피 껍데기다. 껍데기가 바깥쪽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전류가 거기 뭐라고 하냐면 전류가 바깥쪽으로 집중되는 현상 이렇게 얘기했어. 어떨수록 거기 봐봐. 주파수가 클수록 직경이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돼? 잘 모르지만 크고 이게 답이지. 다음 표표효과 설명 중 틀린 것. 크고 맞는 거. 크고 작고 크고 땡. 작고 크고 땡. 크고 걔가 답이지. 그렇게 주시면 돼. 결론은 표표효과는 전류가 바깥으로 온다. 뭐가 답이다? 크고 이렇게 하면 표표효과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가 전선의 구비조건입니다. 구비조건이 원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에 쓸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옥내배선하고 설탕은 약간 달라요. 첫 번째, 앞대가리만 잘 보시면 돼. 튼튼해야 돼. 이건 외우려고 하지 마라. 첫 번째, 튼튼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적일 것. 그것부터 할까요? 경제적일 것. 외우기 쉽게. 첫 번째, 경제적일 것. 아무리 좋아야 뭐야? 싼 게 제일 좋죠? 싸야지. 철탑에 여러분들 전선을 금을 깔아놨어. 목숨 걸고 잘라간다니까요. 은내려놨어. 목숨 걸죠. 써야 돼요. 두 번째, 싸면서 튼튼해야 돼. 싸면서 좋아야 돼.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클 거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건물 칠 때 또는 이제 건축업자나 뭐 인테리어 공사할 때 불러다가 뭐냐면 한 3명 부르잖아요. 3명 부르고서 가장 싼 업체를 선정하죠. 그럼 거기 업체는 당연히 정상적인 물건을 쓰면 좋은데 약간 비품을 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싼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제일 비싼 자재 쓰기를 원하잖아요. 넓으신 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중간치를 딱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싼 거 뽑으면요. 걔들 손해보면서 절대 장사 안 하거든요. 그럼 어디든지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너무 싼 업체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업체가 건물 짓다가 부도 나면 아주 골때려지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 너무 싼 거 좋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간에 두 번째, 전류가 잘 흘러야 돼. 그걸 갖다 우리 뭐냐면 도전율이 클 거니 전류가 잘 흐르려. 두 번째, 가벼워야 돼요. 너무 무거우면 철탑 어떻게 해야 돼? 촘촘히 박아야 되지. 그럼 돈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가벼워야 된다. 비중이 작을 거니. 그 다음에 전선 이렇게 조인 하잖아요. 그렇죠? 전선 조인해야 돼. 슬리브 접속이라고 해서 전선 조인해야 돼. 그래서 전선 접속이 용이할 것. 이 말은 가선 공사가 용이할 것 뜻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죠. 대략 뭐 여섯 번째, 썩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산화작용이에요. 산화작용. 그래서 썩어요.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식성이 작을 것.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부식성이 작으면 내식성은 어떻게 돼요? 이게 강할라 했잖아. 부식식자니까 부식에 강한 건 커야 되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부식성 자체는 작아야 되지만 한 번 설치하면 영원히 써라. 내구성이 클 것.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신장률. 그래서 신장률이 클 것. 적당히 늘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장률이, 왜냐면 그 금속이 온도에 따라서 얘가 처지고 안 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겨울에 팽팽하게 당겨지고 여름엔 처지잖아. 그 탄성이 약간 탄력이 있어야 돼. 근데 여름에 처지는데 안 처져. 겨울에 일러서 당겨지는데 안 당겨져. 그럼 전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장률이 클 거,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놔두고, 가만히 보니까 경기도에 비가 부네. 그죠? 요즘에 비가 막 갖다 붙죠? 경기도 비가 부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굳이 여기서 조금 더 시험에 나갈 확률 높은 거는 도전율이 커야 된다는 거. 비중이 작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식성이 커야 된다는 거. 내성이 커야 된다. 신장률이 클 것. 요 정도가 이제 시험에 다음 틀린 것 하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바로 송전솔. 그 여기에 가장 맞는 게 뭐냐면 ACSR이에요. 강심 알륨전설이거든요. 강심 알륨전설. 그래서 알루미늄이니까 가격이 싸요. 알루미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틸관을 집어넣으니까 아무래도 튼튼하죠. 기지광도 좋을 것.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니까 또 가볍고요. 또 알루미늄 부식이 잘 안 돼요. 부식이 좋고. 또 한 번 살지 내구성이 좋을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 도전율이 좋을 거는 약간 관계가 없죠. 왜냐면 알루미늄은 구리에 비해서 도전율이 떨어지죠. 저항이 크니까. 그러나 어떤 간에 가장 알맞는 게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얘다라고 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다 이걸 쓰고 있죠. 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옥내 배선. 옥내 배선에선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설계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허용전류. 허용전류. 두 번째가 기습강도. 세 번째가 전압강압. 이걸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위 온도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위주로 얘기해 줄게요. 허용전류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선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한계치, 최대치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그래서 허용전류는 원래 허용 온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흐를 수 있는 전류 이런 얘기거든요. 맥시멈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예요. 봐봐. 여기가 만약에 얘가 굵기가 있는데 허용전류가 만약에 50A짜리야. 근데 50A는 여러분들 술을 먹으면요. 누구를 만나냐에서 이 먹는 양이 딱 정해져 있죠. 다르죠. 그치? 첫 번째.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소주 한 병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 병 먹어도 술이 취해요.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얘 만나면. 근데 술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주를 2병 먹어도 괜찮습니다. 주량이 막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근데 얘랑 만나면 소주 반 병만 먹으면 술이 취해. 만나기 싫어. 짜증나. 근데 전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사 방법에 따라서 허용 전류가 커지고 작아져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 공사 방법에 따라서 허용 전류가 커지고 작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50A짜리인데 만약에 단열재 안에 집어넣으면 40A 허용 전류가. 오케이? 그 다음에 내벽계에다 집어넣으면 만약에 42A. 천장 안에 집어넣게 되면 허용 전류가 49A. 이런 식의 허용 전류가 변한다는 거죠. 표에 의해서. 그래서 이 허용 전류가 몇 암페어까지 흘릴 수 있는지는 뭐냐면 반드시 이런 어떤 공사 방법에 따라서 선정을 잘 해야 된다. 만약에 50A짜리인지 알고 했는데 공사 방법에 따라서 40A 걸렸어. 근데 여기다 50A 흐르게 되면 10A가 오버한 거지. 그럼 10A가 오버했으니까 그건 과전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 방법에 따라서 허용 전류가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기습강도 끊어지지 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압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허용 전류가 가장 중요하고, 허용률은 당연히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옥내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
옥내 배선에서 전선 굵기 선정할 때 어떤 걸 기본으로 해서 설계하느냐,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아닌 것. 그 다음에 허용 전류는 클수록 작을수록 클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도 간연도에 나왔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잠깐 일시 스톱을 한 다음에 눈 한번 비비고, 온라인 듣는 분들은 그 다음에 PC로 듣는 분들, 모바일이 아니라 온라인 중에서 모바일 한번 잠깐 움직여보고, PC 듣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잠깐 일어서서, 그죠? 잠깐 움직이시고 다시 착석해서 또 물 한 잔 딱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선의 종류 및 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일명 동선이라고 하죠. 동이 구리잖아요. 구리는 연동선이 있고 경동선이 있어요. 연질, 경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동선, 경동선. 그래서 얘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얘는 뭐냐면 옥내배선, 옥내배선. 옥내배선은 거고, 경동선은 딱딱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기계 정도가 커. 그래서 옥내 못 써. 그래서 옥외. 그래서 옥외 배선 중에서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OW. 여기 이제 5개형이라고 하죠. 아울렛 와이어. 그래서 5개형 비닐 전선. 그 다음에 DV. 우리 그 전보산대에서 우리 집 줄 때 떨어뜨리죠. 드롭. 그래서 인입용 비닐 전선. 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현재 5개형으로인데 경동선이다. 그래서 전보산대에서 우리 집 들어온 거 나중에 공사할 때 그 아저씨 자른단 말이야. 구부려봐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같은 굵기라도 이 연동선, 경동선은 상당히, 얘는 순수한 구리가 거의 100%고요. 경동선은 그 구리에다가 주석을 집어넣으니까 상당히 강도가 세지는 거죠. 물론 저항은 약간 커요, 얘가. 그러나 기직강도 측면에서 얘가 많이 있다. 그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것보다는 이해만 하고 OW가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OW.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보산 때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22,900이 지나가고 변압기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여기 220V, 하나는 220V고 하나는 0V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건 저압이야, 고압이야? 저압이죠? 1000V 이하니까. 그래서 얘가 저압이고, 그 다음에 전보산대가 들어가면 얘는 이제 배전설로 해요. 근데 여기는 22,900이 지나가죠? 위에는, 그 22,900은 특고압이잖아. 그래서 위에를 특고압 배전설로 이렇게 가는 거고, 밑에는 저압 배전설로죠. 그래서 바로 요 새끼가 바로 OW가. 그 시험 문제에 저압 배전설로 또는 저압설로에는 어떤 걸 쓰냐 그러면 바로 OW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개요. 요게 시험 문제고요. 참고적으로 인입용은 뭐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가정집이. 그래서 220 0V 두 개가 와야 되죠? 그럼 전기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지? 이렇게 드롭시키는 거. 요게 인입용이 되는 거죠. DV. 지금은 이제 시험에 요거 나오는 거. 그래서 요 두 놈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경동선이다라고 보시면. 그럼 선생님,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게 뭐나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알루미늄선. 그래서 구리선이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근데 알루미늄이 약하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ACSR 전선이라고 해서 강심 알루미늄 전선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전선인데 그 가운데다가 이제 강철선을 집어넣은 전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나전선에 피복이 없어요. 피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쓴다? 바로 154라든가 345 뿐만이 아니라 154, 345, 765에 무조건 사용합니다.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 154kV 송전솔로에는 어떤 전선을 사용한다? ACSR 전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 22,900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철탑에 있는 얘 154, 345가 철탑이라 그랬죠. 철탑에 있는 전선을 이렇게 보니까 피복이 안 돼 있지. 알루미늄 색처럼 보이잖아요. 봤어요?
봤다 그래요. 알루미늄 색칠은 보이잖아. 어? 그래, 은처럼 보이잖아. 피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보산 때 있는 전선 보셨어요? 아, 봤냐 그러면 봤다 그래요, 좀. 봤죠? 아, 이따 지나가다 보고 아니면 내일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면 되잖아. 전보산 때 있는 선은 무슨 색? 까만색이잖아. 피복이 돼 있다는 거야. 가격 폴리에틸렌은 절연체 쉬운 거예요, 까만 걸로. 그래서 투테는 어떻게 쓰냐면 ACSR인데 OC라는 강심 알루미늄 전선인데 5개에서 사용하는 가격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 이런 얘기야.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냥 특고압 절연 전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ACSR 강심 알루미늄 전선에다가 5개에서 사용하는 강심 알루미늄 전선에다가 C 가격 폴리에틸렌이라는 절연을 씌우는데 이름은 그냥 특고압 절연 전선. 그래서 투트라인은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 ACS는 피복이 안 돼 그냥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 시험 문제 뭐가 나왔다? 그렇죠. 요거 시험이 나왔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CS를 쓴 이유가 뭐다? 가격이 싸서 돈.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응?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ACSR은 경동선을 비교해보자. 그 표를 보세요. 표. 외우지 마시고 표. 표 있죠? ACSR 경동선 비교. 자, 먼저 직경. 누가 더 커요? ACSR. 더 굵잖아요. 비중. 누가 더 가벼워요? 비중이 가벼운 정도 아니야. ACSR이죠. 그 표는 계수값 외우지 말고 직경. 누가 더 ACSR. 기직강도 ACSR. 가볍고. 그쵸, 가볍고. 튼튼하고. 직경이 크다. 그 시험 문제에 ACSR은 경동선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냐 옳은 것 그러면 가볍고 강하고 튼튼하고 직경이 어떻다 크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걸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강심 일단 알루미늄 뭐야? 가볍잖아. 강심 들어가니까 튼튼하잖아. 강심 들어가니까 당연히 직경이 커지겠죠. 요게 답이라니까. 요걸 억지로 외우면 안 돼요. 기사 실기에서 ACS는 경동선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 쓰시오. 이걸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유려고 하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CSR, 강심, 튼튼해. 그리고 알루미늄, 가벼워. 강심 들어가니까 두꺼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가볍기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들, 모닝 아시죠? 모닝이 여러분들 경차잖아요. 좋은 이유가 뭐죠? 모닝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사고가 안 나.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봐보세요. 모닝은요, 달릴 수가 없어요. 속도가 안 붙어. 그리고 고속도 같은 데 가면 노반에 있는, 바닥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세게 달리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못 달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키기 전에 차가 안 나가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급브레이크가 안 돼. 그러니까 가속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시끄러우니까 잠도 안 와. 그지? 얼마나 좋아. 아니, 여러분 좋은 세단 뭐 이런 거 보면요. 뭐 에쿠스 뭐 90 이런 거 보면 차 타면 어떻게 돼? 시동 소리도 안 들려. 150 밟아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막 가속하고 졸음운전 하는 거예요. 꽝. 고속도에서 100 넘어 밟으면 똑같아. 티코나 에쿠스나 똑같아. 그렇잖아요. 3명을 타도 150, 200씩 막 나가, 그냥. 근데, 모닝은 안 나간다니까요. 가속을 안 해. 3명 태워야 브레이크도 안 들어.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3명 태우고 에어컨 틀어봐. 차가 안 나가. 한번 해보세요. 나가긴 나간다고요? 나가긴 나가죠. 천천히. 그게 참니까?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간에, 모닝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고속 달리면 바람 살짝만 불어도 뭐 흔들려, 그죠? 막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타이어도 얇잖아요. 그래서 코너 돌면 차가 이렇게 코너 돌면 뒤 타이어가 이렇게 살짝씩 바깥으로 밀린다니까? 아주 스릴 있어요. 겨울 가봐요, 겨울.
겨울에 얼음이 살짝 와? 아니 눈이 와? 스노우 타이 안 했어? 체인 안 감았어? 어떻게 돼요? 아주 환상의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모닝 타신 분들한테 모욕감을 주는 것 같아서 그거 묻자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닝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쉽게 흔들리잖아.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뭐냐? 전선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바람이 불면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람이 불면 얘가 바람이 이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와리가 발생하죠. 와리가 발생하면 징징 때린단 말이야. 징징 때리니까 진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진동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에 진동이 계속 가니까 끊어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를 달아요. 추. 요걸 딱 댐퍼. 그 댐퍼가 바로 진동 방지가 되는 거예요. 댐퍼도 있고요. 이거 말고 여기 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 딱 잡아. 여기 이제 클램프예요. 클램프. 클램프도 일종의 진동 방지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철사를 이렇게 감아준 게 있어요. 이거 아마로드라고 해요. 아마로드. 아마로드도 일종의 이제 철사를 감아준 건데, 이것도 일종의 진동을 약간씩은 해주지만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왜 써주냐면 시험에 나와요. 진동 방지에 관계가 없는 것들. 얘네들은 관계가 있다. 특히 얘가 주 관계자들, 보조 관계자들, 요 세 개 뺀 나머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댐퍼, 진동 방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5번째 경제적인 전생물끼리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경제. 저 경제 쌀수 좋지. 물건이. 그 경제적이다. 싸다는 거지. 그럼 총 중에서 가장 싼 층이 뭐야? 총 중에서 우리 예비군들 쓰는 거 칼빈. 칼빈이 가장 싸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동생 켈빈. 이렇게 켈빈. 그러니까 칼빈 동생 켈빈이 가장 싸다. 이렇게 의심은 돼요. 큰 의미 두지 말어. 그냥 칼빈 동생 켈빈이 제일 싼 거, 제일 싼 총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켈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요없는 얘기했어. 1년 전에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1년 전에 1km의 송전솔로를 구입을 해. 그 구입한 돈 갖다가 은행에 넣어. 그럼 그 구입비하고 1년 동안의 은행 이자에다가는 1년 동안에 사용하게 되면 거기 손실이 생기겠지. 그 돈이 갖다 쓸 때 가장 경제에 쓸데없는 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거 누구다? 칼빈 동생 켈빈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우리는 전에는 이제 40분씩 50분 찍었는데 여러분들 좀 피로도가 있어서 30분 안에 이제 카트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만약에 아마 저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아마 뒤쪽에서 아마 우리가 1장에서 첫 번째 강의했고 두 번째 강의했고 세 번째 강의 때 아마 제가 여기 관계된 문제가 몇 개 없어서 나중에 이제 아마 애자 쪽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마 강의를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라서 어떨 때는 요 강좌 끝나고 문제가 뒤에 따라올 거고 문제풀이가 따라올 거고 어떤 강좌는 하나, 두 개 나간 다음에 문제가 따라올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저는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